자, 교과서 36쪽 고려의 통치제는 어떠했을까? 여기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자, 여러분 이제 필기 다시 하면 돼요. 태조, 고려 왕건이라는 사람이 세웠죠. 왕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태조라고 불러요. 태조 왕건의 정책. 왕건은 원래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통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 궁예를 몰아내고서 그 나라를 이어받은 게 왕건이죠. 그리고 왕건이 세운 나라는 우리가 고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왕건이 왕을 계승을 했지만 각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려가 있으면 각 지역에 호족 세력들이 왕건 말을 안 듣고 각 지역에서 막 날뛰고 있어. 그래서 이 호족 세력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 당시 중국 세력과의 교류가 또 고려에게 중요했고, 남쪽에는 후백제하고 신라가 있었거든. 신라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고 후백제와는 경쟁을 합니다. 당시 후백제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죠. 자, 그 경쟁 끝에 고려는 후삼국을 재통일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발해 유인을 포용해요. 고려 북쪽에 발해 있었잖아.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 발해가 거란 쪽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의 왕자였던 대강현이라는 사람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귀순하거든. 그때 발해 유민들을 포용을 합니다. 대강현. 그래서 이 대강현에게 왕건의 성인 왕씨성을 내렸다고도 해요. 다음에 신라의 병합,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통째로 들여다 바칩니다. 고려에다가. 고려에 항복을 했고 왕건은 그 항복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견훤이 이끌던 후백제와 싸우는데 처음에는 막 비등비등 했는데 그 후백제 내부에서 견훤이 쫓겨나게 돼요. 견훤이 자기 아들인 신검이란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 그래서 이 쫓겨난 견훤은 고려로 귀순을 해버리고 고려는 견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모아서 함께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를 공격을 했고 결국 고려가 후백제까지 멸망시키면서 후삼국을 재통일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발해 유민 포용, 그리고 신라 병합, 마지막 후백제 격파하면서 936년에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재통일합니다. 고려는 해동 천하 인식이 있어요. 해동 우리 해동 선국할 때 그 해동이야. 바다 동쪽.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만이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해동 천하라고 우리 별도의 천하가 있고 고려 역시도 황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국시대 때 이런 게 나왔었어요. 삼국시대에 역시 뭐 천신신앙 이런 거 나오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의 시조가 하늘의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 교과서 30쪽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죠. 30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계승을 해서 고려 역시 황제국을 자처했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통일한 왕건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보면은 왜 안 넘어가? 자, 통일을 하고 나서 왕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 호족 세력들이 왕건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왕건에게는 호족들이라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문제였고 이들에게 포용과 그리고 견제 이걸 동시에 해요. 여기 지금 안 써있는데 지금 필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쓰는 것처럼 포용을 위해서는 호족의 딸들과 왕건이 결혼을 해요. 혼인정책. 그리고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합니다. 왕건의 왕씨성을. 사성정책. 사성, 성씨를 하사했다. 왕씨성을 하사한 거죠. 자, 혼인과 사성정책을 했고 호족 견제를 위해서는 기인제도라는 걸 실시를 해요. 기인제도란 건 뭐냐면
호족들의 자식들 있잖아. 호족들의 자식을 그 개성으로 불러요.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거든. 개성으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관직을 주고 살게 해. 근데 만약에 지방 호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바로 죽는 거죠. 그 개성이 잡혀 있으니까 일종의 좀 이렇게 볼모같이 잡아놓는 거죠. 기인제도, 그리고 사심관제도. 그 지역 출신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 처음 사심관 임명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신라의 마지막 왕, 이 경순왕이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경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이렇게 감시하게 하는 그런 데 이용을 했습니다. 자, 위에 거 내용 말고 이렇게 쓰세요. 지금 내용으로. 위에는 지금 견제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족이었고, 다음 두 번째 백성들. 전쟁으로 너무 지쳤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농민 부담 축소가 세금을 낮춰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왕건은 북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통일신라는 대동강까지가 신라의 북방 경계선이었는데 고려는 청천강유역까지 좀 더 북진하죠. 영토가 신라보다 넓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왕건이 죽었습니다. 왕건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해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종은 그 집안이 되게 그러니까 아빠는 왕건인데 엄마 쪽 집안이 되게 약했어. 외가가. 해종은 얼마 못 가서 죽고 정종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정종은 해종의 동생이에요. 아들이 아니야. 근데 엄마는 다르고 아빠는 똑같은 왕건이죠. 동생이 정종이 됐는데 정종 역시도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정종의 친동생인 광종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지금 4대 왕까지 갔는데 전부 다 왕건 아들들이야. 2, 3, 4대가. 보통 4대 왕까지 가면은 뭐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만큼 고려의 왕권이 약하고 각 지역에 있는 호족과 그 귀족 세력들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종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광종은 나도 앞에 형들처럼 빠르게 죽을 순 없다. 나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실시한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개 다. 노비안건법, 과거제. 노비안건법이란 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켜요. 이렇게 하면은 노비의 숫자는 줄어들고 양인의 숫자가 늘어나. 양인이 늘어난다는 거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고, 노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귀족들의 노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노비안건법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과거제. 이 쌍기라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후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후주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한 게 과거제.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걸 밝힌 거죠.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과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유교 소양입니다. 유교적 소양을 얼마나 갖췄느냐. 그리고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해서 옷 입는 거를 가지고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자, 둘 다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들이. 다음 뭐 경종이란 왕이 있었는데 그 경종은 금방 넘어가고 성종이란 왕이 돼요. 성종. 이 사람은 유교 정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종이죠.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려요. 고려에게 필요한 28가지 이러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종은 그 시무 28조를 수용을 했습니다.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 문치주의 정통인데 이성육부제 정비, 이거는 중국의 제도인데 이거를 수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삼성육부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성육부로 바꿔서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앞에 발해할 때 발해도 삼성육부 나왔었죠. 똑같은 제도 수용한 겁니다. 근데 발해는 명칭을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충인이, 지혜신 이렇게 바꿨고 고려는 이성육부로 바꿔서 운영을 했다. 그리고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각 지방에다가 지방관 파견. 다음에 국자감과 향교를 설립하면서 유교를 진흥시키려고 하였다. 성종이었습니다. 자, 뭐 내용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밑줄도 긋도록 하겠습니다.